한 분야 최고의 스페셜리스트와 함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비욘디 정진희 PD이고요. 매주 수요일 8시에 인사드리고 있는 정진희 쇼, 우리 시대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를 찾아서 코너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혹시 자꾸 재발하는 구내염, 그리고 구강건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방송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내염, 그리고 입마름, 부터 구강암까지 정말 이 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 병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스페셜리스트 분은요, 바로 중앙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의 송정수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에서 근무하는 송정수라고 합니다. 전문 과목은 류마티스 내과고, 류마티스 내과에는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고, 골관절염도 있고, 루푸스라는 병도 있고, 그렇지만은 입마름과 구내염을 일으키는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과 또 베체트 병이라고 하는 병도 류마티스 내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치과 의사나 이비인후과 의사가 이 입마름과 구내염에 나오지 않고 생뚱맞게 내과 의사, 게다가 관절을 주로 많이 보는 류마티스 내과 의사가 이 자리에 출연했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아무튼 이 병 나오고 그런 것들이 내과적 질환의 전신적인 내과적 질환의 그 구강내 증상으로 표출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실 입에 구내염이 생기거나 입마름이 생기거나 어떤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전신 질환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 전신 질환이 이제 피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전신 질환이 눈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전신 질환이 관절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듯이 이런 다양한 류마티스 질환이 이 입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나와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한 거죠. 네, 이게 전신 질환일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잘 기억해 주시고 오늘 여러 가지 입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잠깐 소개 드리면은요, 최근에 축하드릴 만한 소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교수님에 대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최근 그 대한 류마티스 학회 회장직을 맡게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이제 대한 류마티스 학회 회장으로 취임을 해서 학회 일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교수님. 그럼 궁금한 게 이제 학회 차원에서 요즘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나 아니면 어떤 목표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한번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대한 류마티스 학회에서는 류마티스 질환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공부할 쇼그렌 증후군이라든지 베체트 병이라든지 레이노 증후군이라든지 여러분 별로 모르시죠? 또 어떤 사람 이름, 외국 사람 이름을 딴 이름인데 이게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고 또 이게 어느 과에서 볼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한 류마티스 학회에서는 그런 이런 어려운 질병들 또 국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질병을 이렇게 널리 홍보하는 일을 올해부터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병도 사실은 허리가 아프고 엉덩이가 아프고 그래서 대부분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나 통증 클리닉이나 많이 다니는데 사실 그거는 면역병이거든요. 자가 면역성 질환이기 때문에 염증을 깔아앉게 하는 또 면역 억제제로 치료하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강성 척추염에 대해서도 캠페인도 벌이고 우리 류마티스 내과에서 강성 척추염을 봅니다 그런 것도 있고 통풍도 사실은 류마티스 내과의 전형적인 질병인데 류마티스에서 보는지 정형외과에서 보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그런 질병에 대한 국민적인 대국민 홍보를 저는 대한 류마티스 학회 차원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오늘 방송도 그 어떤 캠페인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그래서 제가 기꺼이 출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류마티스 질환에서 다루는 그런 입병에 대해서 자세히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입병에 대해서 좀 소개를 주실 건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크게 항목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입안이 마르는 질병이 있습니다. 입안이 마르는 질병이 이제 뭐 제일 흔한 건 약 때문에 입이 마를 수도 있지만은,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 침샘도 노화가 돼요. 이제 나이가 들면은 뼈도 노화가 되고 관절도 노화되고 심장도 노화가 되듯이 입 침샘도 노화가 돼서 이게 잘 침이 안 나오는, 그 침샘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입이 마르는 병이 있는데, 그게 또 내과적인 질환 가운데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면역 체계가 잘못돼 갖고 우리 몸속에서 몸속에 골수에 혈액 세포에 백혈구에 B 림프구에서 항체를 만들어내는데, 그 항체가 멀쩡한 항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공격하는 병적인 자가 항체가 나와서 그게 침샘과 눈물샘을 공격을 하면서 입 마르고 눈 마른 증상이 나타나는 걸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쇼그렌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엔 입안이 헐어서 굉장히 아프고 말도 못하게 되고 밥도 못 먹게 되는 그런 병이 있어요. 입병이 있어요. 구강궤양이라고 하는 구강궤양이 있는데, 구강궤양이 있으면서 눈에도 염증이 생기고, 뭐 성병 걸린 것도 아닌데 성기에도 염증이 생기고, 뭐 피부에도 뭐 피부 증상이 생기고, 그런 걸 이제 베체트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외국인 이름이고요. 잘 모르는 이름이고, 그래서 그런 병들이 또 입병을 일으키고, 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또 입안이 심하게 아픈 경우가 있어요. 뭐 단순 포진 같은 그런 바이러스병, 또 곰팡이에 의해서, 염증에 의해서 혀나 구강이 염증이 생기는 그런 아구창 같은 병도 소개를 해드리고, 또 제일 위험한 질병 중에 하나가 구강암. 잇몸이나 뭐 혀나 그 구강 내에 암이 생기는데, 그 암이 생길 때 꼭 그냥 구강궤양처럼 생겨요. 예, 그리고 이게 나 암이다라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주 조그맣게 시작하고 조금씩 점점 커져갖고 초기에 잘 진단하지 못하면은 정말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병도 궤양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병이 낫는데 그냥 한 일주일이면 저절로 낫는다고 그러는데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시면은 나중에 큰 봉변을 당하실 수도 있으니까 요번 강의 잘 들으시고 또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구내염은 굉장히 좀 흔한 증상이긴 그렇죠. 하잖아요. 예, 예. 우리가 조금 뭐 피곤하거나 뭐 어떤 뭐 이사를 했거나 김장을 했거나 예. 이런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도 좀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다 보니까 예. 좀 방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어떤가요? 대부분 일주일 만에 그냥 단순 구강궤양, 그거를 이제 그 전문 용어로 재발성 구강 아프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보통 일주일이면 저절로 낫거든요. 좀 쉬고 그러면 뭐 좋아지고, 뭐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뭐 오랫동안 서 있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입병이 생길 수가 있죠. 구강궤양이 생기는데, 대부분은 한 1, 2주 있으면 다 좋아져요. 그럼 암만 힘들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꾸 재발하고 뭐 다른 증상도 동반이 되고 한 달 이상 간다. 그러면은 이게 단순 구강궤양이 아니라 뭐 다른 내과적인 병이 있거나 뭐 악성 질환이 있거나 바이러스 감염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도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고 뭐 이런 증상이 자기하고 좀 맞다 그러면 나중에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를 찾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명해 주실 질환의 어떤 징후들도 이따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는 거죠? 네, 단순 구강궤양이 아닐 수 있다. 이걸 좀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병을 적절하게 잘 치료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초기에 치료하는 게 아무래도 예후가 좋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뭐 쇼그렌 증후군이다, 입 마름이 심한데 뭐 단순 탈수에 의해서 입이 마르다 그러면 그냥 물만 마시면 금방 잘 회복이 되겠지만은 뭐 물을 마셔도 계속 입이 마르고 또 입이 마르면서 눈물도 잘 안 나오고 피로감도 생기고 또 여러 군데 관절도 아프고 온몸에 근육이 쑤시고 아프고 그런 거는 사실은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인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 때문에 그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은 삶의 질이 굉장히 나빠져요.
짜증도 나고 아프니까 우울증도 생기고 또 식사도 잘 못하게 되고 또 잇몸 질환이 또 잘 생겨갖고 치아가 빠질 수도 있고 뭐 그런 합병증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병을 키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미리미리 이게 진단을 받아서 괜찮은 병인지 그냥 놔둬도 되는 병인지 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인지 그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잘 이해하였습니다. 오늘 질환별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주실 예정이니까 설명을 좀 잘 들으면서 좀 기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궁금하신 점 채팅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강연 후에 교수님의 자세한 답변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잘 전달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 질문도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 입마름, 구강 건조증부터 뭐 궤양, 설암, 구강암 같은 그런 악성 질환까지 자세하게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슬라이드 보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혹시 뭐 강의 중에도 우리 PD님께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도중에 질문 주시면 사진을 보거나 그러면서 질문 주시면 같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입마름과 구내염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입마름의 정의, 증상 진단, 검사 치료, 그다음에 구내염, 입마름의 한 꼭지하고 구내염에 대해서 한 꼭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고 입마름 심하면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구강궤양이 구내염이 심하면 이렇게 심하게 아프게 올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진을 보여드린 거고요. 먼저 입마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마름은 침의 분비가 줄어들어갖고 입이 마르는 현상이에요. 뭐 간단하게 영어로는 드라이 마우스 또는 제로스토미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강건조증이고 우리 몸에서 침이 하루에 1리터 내지 1.5리터 정도가 나와요.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랐죠. 근데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침을 꿀꺽꿀꺽 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 먹을 때도 침이 많이 나오고 뭐 긴장할 때도 침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죠. 근데 우리가 입이 마르다고 하는 거는 그 침의 분비량이 50% 이하로 줄어들 경우에 입마름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뭐 10% 20% 정도 되는 건 잘 입마름 못 느껴요. 근데 많이 이제 줄어들어요. 땀을 많이 흘린다든지, 무더운 곳에 오래 서 있었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제 입마름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의 50% 이하로 시작할 때부터 됩니다. 입마름의 원인은 제일 흔한 게 약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감기약, 그다음에 콧물약, 그런 이제 항콜린제라고 그러죠. 설사 많이 하고 복통 일어나고 그럴 때 이 항콜린제를 많이 쓰는데 이 항콜린제가 이제 천식약으로도 쓰고 위장약, 설사가 날 때 설사 멈추게 하는 약. 그다음에 노인분들 이제 밤에 소변 보러 자주 깨고 화장실 가고 그래서 소변 보러 밤에 두세 번 깬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제 비뇨의학과를 가면은 그러면 밤에 방광을 좀 덜 예민하게 하는 약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는 그 약들이 다 항콜린제, 안티콜리너직스라고 하는 약이에요. 이런 것들이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입마름 증상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또 항히스타민제라고 해서 여러분 감기약 중에 콘택 600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있었죠. 그런 게 다 콧물을 빡 멈추게 하죠. 근데 그거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또 입이 마르게 하는 부작용도 있고 또 항히스타민제가 또 두드러기가 나면 항히스타민제를 많이 먹는데 그거의 부작용도 입마름이 부작용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우울제도 그렇고 혈압약이나 방광약으로 쓰는 알파 차단제, 베타 차단제 이런 전립선약이나 방광약들도 부작용으로 입이 마르게 할 수 있고 또 고혈압약으로 가장 흔히 많이 쓰고 있는 칼슘 채널 차단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이뇨제는 많이 써요. 특히 노인들에게 많이 쓰는데 혈압이 첫째는 칼슘 차단제를 쓰고 그다음에 그 ARB나 ACE 이니비터 그런 약을 쓰는데 그거로도 안 되면은 이뇨제를 씁니다. 그래서 이뇨제를 많이 쓰면요 소변을 많이 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탈수가 되는 거고 또 신장병이 걸려갖고 단백뇨가 심하면은 몸이 심하게
붓게 돼요. 다리도 쑥쑥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뇨제를 써갖고 이제 물기를 빠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뇨제 또 심장병 있을 때 우렬성 심부전 같을 때 숨 차고 막 그럴 때 심장에 물을 좀 빼주는 약이 바로 이뇨제인데 이 이뇨제를 쓰면은 아무래도 탈수가 많이 되다 보니까 입이 마르게 되죠. 그래서 입마름의 원인이 제일 흔한 게 이런 약물입니다. 정신병 약물 포함해서 이게 제일 흔한 원인이고요. 근데 약을 드셔서 입마름이 올 수 있다는 것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입 마르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오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혹시 무슨 감기약이나 뭐 방광약이나 뭐 정신과약이나 뭐 이뇨제나 그런 거 쓰고 계십니까? 그 물어보는 게 첫 번째. 진단에 들어가기 전에 그거를 물어보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약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종류의 약을 좀 바꾸든지 그렇게 해서 입마름이 생긴 원인을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입마름의 두 번째 원인은 이제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고요. 뭐 그것도 쇼그렌 증후군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원발성 또는 일차성. 특별한 다른 자가 면역 질환하고 동반되지 않은 쇼그렌 증후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쇼그렌 증후군이 나온 것을 원발성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하고 또 2차성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루푸스라든지 전신경화증이라든지 류마스 관절염이나 뭐 다발근염, 피부분열 같은 자가 면역 질환, 류마스 질환과 동반돼서 2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2차성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이 있을 때 그 입마름이 같이 따라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섬유근통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뭐 근육이 다 쑤시고 아프고 쉬 피로하고 또 잠도 잘 못 자고 뭐 장도 예민해갖고 뭐 변비어, 복통 그리고 신경도 예민해갖고 자다가 깨고 팔다리가 저린 증상이 그런 섬유근통 환자도 입마름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여러분 잘 못 들어보던 병일 텐데 아밀로이드증이나 살코이드증 이것도 우리 몸에 아밀로이드나 살코이드 이거 이상 물질이 침착이 되면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또 당뇨병이 잘 조절이 안 되고 심한 당뇨병이다 그러면은 당뇨병이 3은 그 3다 증상 있죠. 다음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또 다식 많이 먹게 되고 다뇨 소변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당뇨병의 3대 증상인데 당뇨가 심하면 소변을 많이 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입마름이 탈수가 되고 입마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에 걸려서도 입이 마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런 전신 질환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1차성 쇼그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특별한 원인이 없이 저절로 발생되는 쇼그렌 증후군이에요. 이건 2차성이 이런 자가 면역 질환하고 동반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4 내지 31%에서 쇼그렌 증후군이 2차성 쇼그렌 증후군이 동반이 되고 루푸스라고 하는 병도 6 내지 19%에서 쇼그렌 증후군이 동반이 됩니다. 전신경화증이 제일 또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때도 전신경화증은 온몸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피부도 딱딱해지고 혈관도 딱딱해지고 폐도 딱딱해지고 심장도 딱딱해지고 그래서 요거 굉장히 위험한 병인데 요거에서도 입마름, 눈마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발성 쇼그렌, 2차성 쇼그렌. 근데 2차성 쇼그렌은 이 질병을 다 치료를 해야 되면 좀 어려운 병이에요. 그리고 원발성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사망률을 증가시킨다거나 뭐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주로 원발성 쇼그렌이 훨씬 더 많고요. 궁금한 게요.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용어 자체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게 혹시 생각보다 흔한 질환인지 아니면은 조금 발병률이 높진 않은가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기다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입마름의 원인으로는 침샘에 염증이 생겨고 침샘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침샘이 기능을 이렇게 샘처럼 이렇게 침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염증이 생겨서 회복이 되면은 그 샘 조직이 섬유화가 돼요. 딱딱하게. 섬유화가 되면서 그 샘 조직이 망가지면서
입이 마르게 되죠. 그다음에 침샘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침샘에 돌이 생기는 경우, 뭐 여러분 돌이 뭐 요로결석도 있고 담석증도 있고 막 그렇지만 타석이라고 있어요. 타석도 침샘에서 칼슘이 많이 쌓이면서 돌멩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꽉 돌멩이가 빠져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 돌멩이가 있으면서 그 침이 나오는 길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침샘 돌증, 또 침샘에 염증이 생기면서 좁아지게 되면은 또 이게 침샘이 침이 안 나오게 되죠. 침샘이 붓게 되고. 그다음에 또 흔한 것 중에 하나가 탈수예요. 물을 잘 못 먹고 땀을 많이 흘리고 그런 경우에는 입이 당연히 마르겠죠. 그다음에 신경성으로 스트레스 받아갖고 막 입이 많이 마르는 사람도 있고, 뭐 방송하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시험 보기 전이라든지, 그럴 때 입이 바짝바짝 탄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신경성으로 그렇고, 또 구강암이나 무슨 갑상선암이나 그런 암이 있는 사람이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암세포만 정확하게 타격을 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정상 침샘을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방사선 쪼임을 당한 조직이 이제 죽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방사선 항암 치료를 받고 나서도 침샘이 망가지면서 입마름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나이가 드시면 이제 고령이 되면 침샘 기능이 저절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뭐 나이가 드시면은 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생겨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긴다. 그런 거 여러분 흔히 잘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또 나이가 들면은 뼈가 약해지면서 골다공증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많이 알 거예요. 그리고 피부의 탄력도 떨어져 갖고 뭐 피부가 가려움증이 생기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노화에 의한 자연적인 그런 과정으로 생길 수 있는 질병인데, 침샘도 마찬가지예요. 침샘도 이제 나이가 들면은 점점 침샘 기능이 떨어집니다. 뭐 20대, 30대 그 왕성했던 기력이 60대, 70대, 80대로 갈수록 여기가 이제 떨어져요. 기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침샘이 위축이 되면서 밤에 잘 때 물 한 모금 머금고 주무시죠. 그걸 이제 자릿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물 마시고. 그래서 이런 원인, 굉장히 입마름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찾을 수 있으면 찾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침은 그건 뭐 물이 제일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침 안에 끈끈한 게 뮤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뮤신은 이렇게 좀 윤활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뭐 음식을 녹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침 안에는 항생 물질이 들어가 있어갖고 뭐 세균도 죽일 수 있고, 또 나쁜 균이 들어오는 거를 어느 정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항생 물질에 의해서 또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피 성장 인자가 있어갖고 우리 좀 점막을 이렇게 잘 자라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침에 또 나트륨, 칼륨, 뭐 클로라이드,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있습니다. 그리고 완충 시스템이 있어갖고 너무 뭐 자극적인 게 들어오면 침으로 이렇게 완충을 하죠. 버퍼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몸에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보호하는, 면역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침입니다. 그래서 침은 뭐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아무데나 함부로 뱉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침의 좋은 역할이 이제 소화 작용도 하고, 또 살균 작용도 하고, 또 위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 식도 보호하고 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또 이 잇몸과 치아를 깨끗하게 닦아주는, 그리고 또 이 식도도 깨끗하게 닦아주는 그런 세정 작용을 하고, 또 혀의 미각 기능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또 치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구강질환, 뭐 감염병이라든지 곰팡이라든지 그런 것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침의 기능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의 침은 소중합니다. 네. 함부로 뱉지 마시고. 근데 이 침이 모자르면서 입마름이 생기면은 제일 흔한 게 이제 갈증이죠. 막 불편한 느낌, 뭐 타는 느낌, 뭐 그런 거죠. 그다음에 입냄새가 나고 소화불량, 또 이렇게 충치 같은 것도 생기고, 곰팡이 같은 것도 생기고, 치주염도 생기고, 또 혀와 입과 타는 느낌이 생기고, 또 말을 한참을 하다 보면은 이 말라갖고 혀가 잘 안 돌아가게 돼요. 네, 그래서 이 한참 말을 하게 되면 간혹가다 이렇게 물도 마시면서, 네, 물 한번 드셔주세요, 교수님. 그래야 말이 이제 잘 나오게 네. 됩니다. 네, 혀가 잘 돌아가게 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입마름이 있나 없나를 뭐 진단하려면은
가장 맨 먼저 물어보는 게 혹시 어떤 약 들고 계세요? 뭐 혈압약 들고 계세요? 뭐 수면제 같은 거 들고 계세요? 항우울제 같은 거 들고 계세요? 뭐 아니면 뭐 배 아플 때 먹는 약, 방광약 드시나요? 약을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약이 제일 흔한 원인이거든요. 약이 제일 흔한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그 환자분이 탈수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보기 위해서는 혀를 먼저 내밀어 보라고 그러죠. 저는 그래서 오늘도 그랬지만 베체트병 환자 보면 손 만져보고 손에 이렇게 탄력이 이렇게 저처럼 탁탁 있으면은 탈수가 된 건 아닌데, 만약에 탈수가 심한 사람이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잡았다가 놓으면 이게 이렇게 쏙 들어가지 않고 한참을 이러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여기 분에서 보듯이 네네네. 탈수가 되면은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오. 그래서 이거를 스킨 터거, 이게 피부의 탄성, 그거를 보는 건데, 요거가 이제 떨어져 있으면, 아, 이분은 탈수가 돼 있구나. 그리고 이 혀를 이렇게 내밀어서, 저도 혀를 내밀어 보세요. 그러면 환자분들 혀를 내밀고, 그래서 입안이 촉촉하게 잘 돼 있다 그러는 건데, 말라 있다 그러면, 아, 저분은 탈수가 실제로 돼 있구나. 라고 이렇게 진찰상에서, 요거는 이제 청진이고, 요거는 이제 시진이고, 그런 진찰상에서, 요거는 이제, 히스토리 테이킹, 진찰이죠. 물어보는 거로 하고, 요건 혀도 보고, 피부도 보고 하면서, 그런 진찰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인 모든 의사들이 다 공통적으로, 저 사람은 이 증거로 탈수가 되었음을 알겠습니다. 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침샘 스캔이죠. 침샘 스캔 같은 거는 침샘의 기능이, 제대로 있는지, 침샘에서 침을 잘 만들어내는지를 알아내는 이게 특수 검사입니다. 이건 해거약과에서 하는 검사고요. 그 다음에 입마름을 일으키는 전신 질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슨 류마스 관절염이나 뭐 루푸스나 전신경화증이나 sarcoid증이나 당뇨나 그런 게 있나, 그거를 확인하는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런 게 이런 검사들을 피 검사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신 질병이 있나, 입이 마르게 왔는데 전신 질병이 있어서 온 거를 확인을 하는 거죠, 내과적으로. 네. 네, 그래서 이제 쇼그렌 증후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쇼그렌 증후군의 이름은 이 헨릭 쇼그렌이라고 하는 스위스의 안과 의사세요. 사람 이름이군요. 예, 사람 이름입니다. 이분은 1899년에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태어나고, 스톡홀름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으신 안과 전문의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눈이 마른 환자들을 모으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입도 마른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럴까? 근데 그런 사람이 많아갖고, 그런 사람을 모아갖고 논문을 쓰고, 이 환자의 질병을 자기 이름을 따고, 요즘은 자기 이름 따갖고는 병명을 못 져요. 다, 기전이라든지 그런 거로 짓지. 이때만 해도 나중에 나올 베체트 병이니, 레이노 증후군이 다 그럴 때는 이 의사들이 자기 이름을 넣어갖고 병명을 짓는 게 유행이었어요. 이분도 자기 이름을 따갖고 쇼그렌이라고 해서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헨릭 쇼그렌 선생님께서 1899년에 태어났는데, 탄생 100주년 기념을 이제 스웨덴에서 이렇게 크게 해갖고 쇼그렌 증후군 학회를 열었던 그 포스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쇼그렌 신드롬, 우리는 그냥 SS 이렇게 약자로 하고, 또 원발성 쇼그렌 증후군은 프라이머리 쇼그렌 신드롬이라고 그래서 PSS 그렇게 약자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쇼그렌 증후군이 입마름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자, 쇼그렌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쇼그렌 증후군은 이렇게 외분비샘에 림프구가 침륜돼요. 림프가 침륜되었다는 건 염증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길 때는 반드시 백혈구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중성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림프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림프구가 들어가는 거는 대부분 면역병이에요. 그리고 중성구가 많이 들어갔다, 그거는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이 림프구가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건 자가 면역병인가 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분비샘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외분비샘. 외분비하고 반대되는 게 뭘까요? 내분비샘? 그렇죠. 네. 예. 외분비샘과 내분비샘의 차이는,
그 내분비샘은 주로 췌장이라든지 갑상선이라든지 또그 어드리널 글랜드 콩팥 위에 있는 부신이라는 조직에서 호르몬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 갑상선에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또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만들어내고 또 부신에서는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들어서 피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을 지키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게 내분비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관에서 호르몬을 만들어서 피를 타고 돌게 하는 거를 내분비샘이라고 그러고 또 신체 바깥으로 곧장 나타나게 하는 거는 외분비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외분비샘의 대표적인 게 침샘, 그다음에 눈물샘, 그다음에 땀샘,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외분비샘입니다. 근데 이 쇼그렌 증후군은 내분비샘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외분비샘을 건드려요. 내분비샘을 건드리면 만약 췌장을 건드리게 되면은 그게 당뇨병이 되는 거고, 갑상선을 건드리게 되면 갑상선 저하증, 갑상선염 그런 게 일어나고, 또 부신을 건드리게 되면 부신 기능 저하증이 생기게 되는 그런 거지만, 외분비샘을 공격을 하게 되면 이 쇼그렌 증후군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주로 좀 큰 조직인 침샘하고 눈물샘, 그것이 외분비샘의 대표적인 그 샘이고요. 그 이외에도 땀샘도 있고 또 소화액을 분비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기관지에서 나오는 기관지 분비액도 있고 또 여성의 경우 질에서 나오는 분비물도 있어요. 그걸 다 외분비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파괴되면서 거기서 나온 것들 다 좀 떨어지는 거죠. 침샘도 부족하게 침도 적게 나오고 눈물도 적게 나오고 그다음에 기관지 분비물 이제 나와야 되는데 기관지도 우리가 이렇게 가래 같은 게 아침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삼키면서 가래도 삼키면서 다 윗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몸에 가래가 많이 나오는지를 잘 몰라요. 그 기관지 분비물이 나오는지 잘 모르는데 그런 그 내분비샘이 다 파괴가 되면서 침도 안 나오게 되고 눈물도 안 나오게 되고 가래도 안 나오게 되고 또 소화액도 잘 안 나오게 되고 질 분비물도 안 그러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는 그거를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인이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인 거죠. 전신을 침범하고 또 이게 하루 이틀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평생 가는 그런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거죠. 자가 면역 질환은 뭐 잘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시죠?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원래 정상 면역은 우리 몸의 정상 항체가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 몸의 골수에 있는 혈액세포 중에 백혈구 중에 림프구 중에 B 림프구라고 하는 B 세포가 항체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인플루엔자 뭐 걸리면은 그 항체가 나오고 또 독감에 걸리고 난 다음에 항체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우리 코로나가 한창 유행했을 때는 우리가 코로나 백신 예방주사를 맞는 것도 코로나에 대한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고 요즘 대상포진 많이 백신 나오는데 대상포진 백신 맞는 것도 대상포진에 대한 항체를 정상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 대상포진 예방주사를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정상 항체가 만들어지면은 세균이나 이물질을 공격해요. 외부에서 침입하는 뭐 무슨 박테리아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그런 걸 공격을 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정상적인 면역 기전이고 그 정상 항체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정상 면역이 깨지면 정상 면역이 잘못돼서 항체가 나오는데 이 항체가 세균이나 이물질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건 잘 안 하고 자기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 몸 세포나 몸 조직이나 그런 거를 공격해서 우리 몸을 파괴하는 거를 자가항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자가항체가 항액항체, 또 류마티스 인자, 항CCP 항체, 항SS 항체 뭐 한 100여 가지 정도 되는 굉장히 다양한 자가항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자가항체가 자신을 공격하는 걸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고 이런 거에 대표적인 게 류마티스 관절염, 또 루푸스,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쇼그렌 증후군 이런 것들이 다 자가 면역 질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쇼그렌 증후군이 자가 면역 질환이고 그래서 관절염과 자가 면역 질환을 보면 류마티스 내과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쇼그렌 증후군 얼만큼 드무냐고 아까 네. 물어보셨는데 좀 드물어요. 미국의 미네소타의 보고에 따르면 발생률, 1년에 몇 명 나오냐? 10만 명당 4명밖에 안 나와요. 그냥 적죠. 굉장히 발생률도 적고. 유병률도 뭐 0.1%, 4.6% 굉장히 좀 다양하고, 우리나라는 40대, 50대 중년 여성이 많이 생기고, 여성에게 좀 대부분 생깁니다. 중년 여성에게. 10배나 많아요. 예, 10배 이상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쇼그렌 증후군이 아니더라도 그냥 구강건조, 안구건조만 있어서 35%는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볼 때도 무슨 약이 들어가고 있는지 봐야 되고, 또 나쁜 질병이랑 동반되지 않았는지도 한번 감별을 해야 됩니다. 왜 노인에게 맞냐? 그것은 이제 고령에 따른 침샘의 위축이 생기고, 또 눈물샘의 위축 때문에 그런 게 생길 수가 있고, 또 약물을 포함한 다른 원인 때문에도 노인에게서 이런 입마름증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보고에 따르면은 유병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몇 명이 있느냐? 네네. 10만 명당 23.5명이 있다고 보고가 됐어요. 그러면은 1000명에 2명 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희귀 질환으로 이제 분류가 돼서 우리 병원, 이게 쇼그렌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산정 특례 혜택을 받아야 희귀 질환으로 돼갖고. 근데 되게 진단이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애매하죠. 워낙에 좀 네. 드문 질환이기도 하고 환자분도 잘 모르실 것 네. 같아서. 이 병을 진단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그 항핵항체라고 하는 검사를 해야 돼요. 근데 항핵항체 잘 모르시잖아요. 이제 내과 의사들은 조금 알고, 류마스 내과 애들은 류마스 내과 의사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항핵항체가 양성으로 나오고, 또한 항 SSA 항체가 양성으로 나와야지 쇼그렌 증후군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검사를 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약간 진짜 진단에 허들이 있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드물기도 하거니와, 네. 그래서 이게 희귀 질환으로 좀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적게 발생되고요. 40, 50대 중년 여성의 남녀 비율이 14.5대, 우리나라 통계에 따르면 남자 1명에 여자 14.5명으로 굉장히 여성에게 많이 그러네요. 생기는 병입니다. 대부분의 류마스 질환이 여성에게 많습니다. 통풍 빼고. 네. 이 원발성 쇼그렌 증후군의 증상은 선 증상과 선외 증상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 류마티스 관절염도 관절 증상과 관절 외 증상으로 나눌 수 있듯이 쇼그렌 증후군도 글랜듈라 선 증상이라는 건 샘에서 나오는 거예요. 침샘, 땀샘, 눈물샘 뭐 그런 샘에서 나오는 거고, 또 선외 증상은 그 샘이 아닌 데서 나타나는 그 증상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선 증상. 그 침샘에서 눈물샘이 망가지면 안구건조증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 침샘이 망가지면 구강건조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땀샘이 말라버리면은 피부 건조증이 생기고 피부 가려움증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 노인분들은 이 피부 건조증이 많아요. 특히 겨울 같은 때 탈수되고 그러면 그것이 다 이제 피부 건조증 때문에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지 건조증이라고 있는데, 기관지 건조증은 기관지에서도 뭐 이렇게 액체가 나와서 기관지를 촉촉하게 적셔줘야지 공기가 들락날락 하면서 산소 교환이 잘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말라버리면은, 과자처럼 이렇게 말라버리게 되면은, 공기가 들어가면서 기관지를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마른 기침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제 환자 중에도 뭐 마른 기침을 10년 이상을 했는데, 그래서 이비인후과도 가고 호흡기내과도 가고 다 했는데 진단이 안 나요. 다 멀쩡하다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와서 보니까, 나중에 물어보니까 입마름도 있고 눈마름도 있고 피검사를 했더니 SSA 항체도 양성 나와서 쇼그렌 증후군으로 진단이 돼서 그 기관지 건조의 원인이 그 마른 기침의 원인이 쇼그렌으로 이제 밝혀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질 분비물이 잘 나와서 이렇게 그 질이 끈끈하고 촉촉해야 되는데, 이게 질 분비물이 안 나오면서 그 질이 딱딱해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균이 곰팡이 같은 거 많이 서식하기 쉽게 되죠. 그다음에 부부 생활할 때 아프게 되고, 그래서 이런 성교통 같은 것도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침샘이 이렇게 섬유화가 되면서 이렇게 딱딱하게 볼거리처럼 딱딱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화액이 잘 안 나오면서 이제 소화불량이 생기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든요. 근데 제일 흔한 거는 안구건조증과 구강건조증이 제일 흔합니다. 그 다음에 선외 증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심샘, 땀샘, 눈물샘, 뭐 기관지 그런 거 빼고 다른 거예요. 그렇게 선외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선외 증상의 가장 흔한 건 피로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염증을 일으키는 염증 세포가 이게 피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온 몸에 피로감을 일으켜요. 우울증, 근육통 그런 게 동반이 되고 또 관절통이나 관절염이 생겨요. 한 60% 정도 꽤 많죠. 그래서 이런 그 관절염은 류마스 관절염하고 증상이 비슷합니다. 근데 류마스 관절염하고 다른 거는 류마스 관절염은 이제 뼈가 부서지고 관절 기형이 생기고 막 불구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데 반해서 쇼그렌 증후군 때 나타나는 관절염은 그렇지는 않아요. 망가지지는 않고 당연히 붓고 아프고 그런 현상만 있게 되죠. 그다음에 레이노 현상이라고 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그런 레이노 현상이 생깁니다. 손가락, 발가락 색깔이 변하는데 이건 좀 이따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임파선이라고 옛날에는 임파선이라고 불렀죠. 이렇게 목이라든지 사타구니라든지 그런 임파선이 좀 부어 있고 아프고 그런 림프절 병증이 생길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많이 커지면은 그 림프암, 임파선 암하고 감별을 잘 해야 돼요. 조직 검사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폐 질환으로 폐도 좀 딱딱해질 수가 있는데 거기로 인해서 이제 폐렴이나 모세 기관지염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고 혈관염도 생겨서 뭐 피부에 자색반이 생기는 피부 색깔이 변하게 되고 뭐 그물망처럼 변하는 그런 것도 생기게 되고 그다음 림프암도 생길 수가 있고 콩팥병이나 말초신경 같은 것도 아주 드물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쇼그렌 증후군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치료하지 못하면 항상 피로해요. 뭐 피로하고 기력 없고 밥맛 없고 우울하고 아프고 뭐 그런 증상이 계속 그래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처음에 면역 억제제하고 스테로이드하고 이렇게 좀 같이 쓰고 나면 증상이 확 좋아져요.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는 끊어야 되죠. 그 다음에 면역 억제제는 계속 거의 평생 쓰는데 무슨 그렇게 독한 면역 억제제는 안 써요. 하이드록시클로로킨 같은 항말라리아제 뭐 그런 거라든지 아자치오프린이라든지 또 메토트렉세이트 류마스 관절염의 치료제를 쓰는 면역 억제 그런 거를 이렇게 쓰면은 일단 염증이 쭉 깔아앉게 되고 이런 피로감이라든지 근육통, 관절통 이런 전신 증상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치료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쇼그렌 증후군이 처음 왔을 때 환자가 딱 처음 진단받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제일 흔한 게 이제 안구건조증. 그래서 안과로 많이 와요. 안과로 많이 오고 구강건조증. 네, 구강건조증 때문에 또 이비인후과로 많이 옵니다. 또 치아 상태가 안 좋아서 치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막 했는데도 치료가 잘 안 되니까 이분들이 이제 류마스 내과로 보내죠. 안과 선생님이 이상합니다. 뭐 좀 쇼그렌 증후군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 그렇게 보내고 치과나 이비인후과 선생님들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구건조증, 구강건조증, 침샘 비대, 뭐 성교통, 발열, 피로감, 근육통, 관절통, 레이노 현상 이런 것들이 처음에 오는 증상입니다. 자, 안구건조증입니다. 그 눈물에는 사실은 물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뮤신 성분이 들어가 있죠. 뮤신 성분이 들어가 있어갖고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라고 하는 그런 윤활액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깜빡깜빡 할 때마다 윤활유를 이렇게 해주는 건데 눈물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마찰이 심해지면서 이렇게 결막염이 생기게 되고요. 조금 더 심해지면은 이렇게 빨개지게 되는 홍채, 결막염이 심하게 되고 또 이게 공막이 이제 마찰이 심해지면서 얇아져요. 공막 연화증이 생기고 아주 심해지면 공막이 파열되는 그런 현상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쇼그렌 증후군 너무 우습게 보지 마시고 그다음에 입마름 증상도 처음에 왔을 때는 입이 이제 혀가 처음부터 바른 거 아니고 이렇게 소고기처럼 탱탱 부어요. 이렇게 붓고 있다가 이제 그 혓바닥 세포들이 괴사가 아니라 이제 위축이 되죠. 위축이 되면서 점점 말라버립니다.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이렇게 또 마르고, 황태가 끼고, 막 그렇게 되죠. 근데 아주 심해지면 이렇게
마를 아이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구강건조증 때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또 이게 염증이 심하게 되면은 이렇게 볼고리처럼 이렇게 귀밑샘이 침샘이 커지는 그런 현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간혹가다가 이게 너무 커지면은 요게 이제 침샘암이거든요. 예. 암도 이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암이 생기는 것도 감별을 해야 됩니다. 많이 커지면 그러면 조직 검사도 하고 CT도 찍고 MRI도 찍고 그렇게 초음파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외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외 증상은 가장 흔한 게 근육통, 관절통이에요. 관절이 류마스 관절염처럼 아프죠. 손가락 아프고 손목 아프고 무릎 아프고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레이노 현상이라고 해서 이제 손가락 추운 데 가거나 그러면 손가락 피가 안 통하면 손가락이 하얗게 변하고 조금 더 심해지면 파랗게 변하고 그다음에 따뜻한 데 들어가면 빨갛게 변하는 현상을 레이노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레이노 현상도 쇼그렌 증후군 때 웬만한 자가 면역 질환 때 다 나와요. 뭐 류마스 관절염 때도 레이노 현상이 나오고 루푸스 때도 레이노 현상이 나오고 또 전신 경화증 때도 레이노 현상이 나올 수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인플루선염, 뭐 폐 질환, 혈관염 이런 굉장히 다양한 증상의 선외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쇼그렌 증후군 입 마르다, 눈물 마르다 그걸 너무 우습게 보지 말고 이런 것까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레이노 현상은 이렇게 보면은 추운 데 가면은 피가 안 통해요. 창백하다고 그러죠. 창백해요. 육안으로 손이. 봐도 예. 너무 티가 많이 그렇죠. 나네요. 예, 이렇게 하얗게 변하는 현상이고 예, 레이노 현상에 3단계 색깔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창백해지는 거, 하얗게 변하는 거, 피가 안 통하는 거, 피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손으로. 그러면서 피 색깔이 없는 거, 핏기가 하나도 없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더 진행이 되면은 그 동맥의 피는 안 들어오고 정맥의 피가 역류를 하게 돼요. 정맥의 피는 검붉고 동맥의 피는 선홍색이에요. 새빨간 게 동맥이고 정맥에는 이산화탄소도 들어있고 노폐물도 들어있고 그게 걸쭉하고 또 이게 검붉은 색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정맥이 역류하면서 검붉은 색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따뜻한 곳으로 가서 이제 혈관이 다시 확장이 되면은 피가 왕창 몰리게 되면서 빨갛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삼색 변화를 레이노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청색까지 안 가고 그 흰색에서 적색으로 가는 요런 이 두 단계만 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레이노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상 동맥의 혈관은 이렇게 잘 뚫려 있죠. 구멍이 뚫어가고 피가 이렇게 잘 통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레이노 현상이 왔다. 그러면 혈관이 수축이 돼요. 이렇게 혈관이 수축이 되고 피가 안 통하는 거죠. 네. 피가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하얗게 되고 나중에 정맥에 역류가 되면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거죠. 요런 원리로 인해서 레이노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예, 이렇게 생기는 것도 레이노. 이분도 고등학생이었는데 이렇게 레이노가 생겼고 예, 이렇게 하얗게 생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굉장히 심하게 색깔 예. 변화가 보이네요. 예, 맞습니다. 확실히 눈에 네. 띄게 보이죠. 그래서 레이노 현상을 호소하는 사람은 자기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오라고 그래요. 네. 이분들은 제가 다 찍은 거고 이렇게 찍은 거고. 예, 그래서 이런 그 색깔이 이렇게 파랗게 변하는 거, 이게 레이노 현상의 전형적인 사진입니다. 그 진단을 어떻게 하냐? 이게 2002년도에 미국 류마티스 학회에서 처음으로 쇼그렌 증후군의 진단 기준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 6가지, 일본 안구 증상, 구강 증상, 안구 징후, 증상과 징후는 증상은 환자가 호소하는 거고 징후는 의사가 봐서 검사에서 뭐가 나오는 걸 징후라고 그래요. 그래서 환자가 호소하는 거, 눈이 말라요 환자가 얘기하는 게 그게 하나 증상이고, 입이 말라요 하는 게 하나 증상이고, 그다음에 안구 징후는 우리가 안과 의사가 이게 검사를 했는데 안구 건조증에 확실한 증거가 있다. 그러면 안구 징후는 양성이고, 그다음에 침샘 조직 검사에서 침샘에 염증 조직이 침범되어 있는 걸 보면은 또 되고, 침샘 기능 검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침샘 스캔이라든지 아니면 침을 이제 15분 동안 모아서 얼마나 나오나 보는 그거고. 자가항체 중에는 항액항체, 류마티스 인자, 항SSA 항체 그 3가지 중에 뭐 나오면 그래도 요 6가지 중에 4가지면 쇼그렌 증후군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옛날에 2022년에 좀 바뀌었지만은 바뀌었나요? 바뀌고 또 한 번 더 바뀌었어요. 네.
근데, 안구 증상, 이게 6가지를 하나씩 볼게요. 안구 증상은 요 3가지 중에 한 가지 있어요. 안구 건조 증상, 내가 눈이 뻑뻑하다라고 한 게 3개월 이상 지속되든지, 아니면 눈에 모래나 자갈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 자주 드는지, 또 인공 눈물을 하루 3번 이상 사용하는지, 이 셋 중에 하나가 있으면 안구 증상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구강 증상은 다음 3가지 중에 하나, 내가 입이 마르다라고 하는 증상 3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은 한 가지에 속하고, 또 침샘이 이제 부어 있나요? 침샘이 이렇게 부어 있는지, 그다음에 마른 음식을 먹을 때 자주 뭐를 마셔야 하는가? 좀 애매하죠. 증상이. 네. 환자가 우기면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환자가 우기면 될 수가 있어요. 자기가 그렇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게 빠졌어요, 다. 그 다음에 안구 징후는 요 두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인데, 셔머 검사라고 해서 이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를 이 눈에다 이렇게 껴요. 그래갖고 5분 동안 5mm 이하로 적시면은 안구 눈물이 안 나온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걸 셔머 검사라고 하고, 또 각막 염색을 옛날에 각막 염색을 했어요. 2000년대에는. 그래갖고 이런 뭐 무슨 염색제를 해갖고 이렇게 염색이 되면은 이게 각막이 손상이 된 거거든요. 각막이 기스가 난 거예요. 그래서 기스 난 거를 이제 판단을 해서 이 둘 중에 이건 안과 의사가 하는 거죠. 그다음에 조직 검사, 이제 침샘 조직 검사를 여기서 합니다. 아래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아래 혀에서 조직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염증 세포가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이건 진단 기준에 또 하나 포함되어 있다. 침샘 기능 검사는 침을 이렇게 15분 동안 100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 보통 한 뭐 10cc 이상 나오는 게 정상인데 1.5cc 적게 나온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 진단 기준에 들어가고, 또 침샘 조영술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침샘 안에다가 조영제를 놓고 엑스레이를 찍는 겁니다. 거기서 이상 소견 보이면 또 하나고, 또 침샘 스캔이라고 해서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를 주사로 맞고 한 20분 있다가 침샘 레모나를 먹고 그 기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침샘이 잘 기능을 하면은 방사성 동위원소가 침샘에 다 들어가요. 그리고 레모나를 먹으면 침이 확 나오거든요. 네. 그럼 이게 뚝 떨어지고 그게 있던 게 침으로 다 나오게 된 그 침샘 스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셋 중에 하나가 양성 나면 한 진단 기준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가 항체요. 자가 항체가 항 SSA 항체나 항 SSB 항체가 양성 나오면은 진단 기준에 맞죠. 그래서 6가지 중에 4가지면 확진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환자가 나 입이 안 마른데도 입 마른다고 막 호소하고 그러면 진단 기준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혐오 검사라고 해서 이 눈에다가 리트머스 시험지를 뽑고 5분 동안 15분 이상, 15mm 이상 나오면 정상이거든요. 이렇게 리트머스 시험지를 넣고 5분을 기다려요. 그래서 5분 동안에 이제 5mm 이하로 나오면 확실한 안구 건조, 5에서 14 정도 미리 나오면은 눈물 부족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 15mm 이상 나오면 정상적인 눈물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안구 건조가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조직 검사는 여기서 해요. 여기서 마취하고 여기 우리 아랫입술을 보면 잘근잘근 아랫입을 잘근잘근 씹어봐요. 그럼 뭐 몽오리 같은 게 만져져요. 네. 그게 침샘이에요. 그게 침샘인데 그거를 마취해서 뜯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에서 정상적인 조직 검사는 이렇게 덕터이 관이 침이 나오는 관이 있고 요 뮤커스 아시나 이게 이제 침샘을 만드는 조직의 세포예요. 침을 만드는 세포. 요런 게 이렇게 잘 나와야 이게 정상이고요. 근데 초기에 염증 세포가 림프구가 이렇게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이 림프가 점점 확장하면서 정상 침샘 세포를 파괴해 버립니다. 더 심해지면 완전히 파괴 다 되고 침샘 도관이 막히게 돼요. 네. 점액으로. 이렇게 돼서 침이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침샘이 파괴가 되는. 이런 소견이 나오면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의 침샘에는 이렇게 귀 밑샘, 오른쪽 왼쪽 여기에 귀 밑샘이라고 있고 또 혀 밑하고 턱 밑샘에 이렇게 작은 침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침샘 마사지를 하게 되는데 여기로 이렇게 침샘을 마사지하고 아래쪽은 이렇게 턱으로 눌러갖고 침샘 마사지를 하면 침이 잘 나오게 됩니다. 그 침샘도 이렇게 트레이닝을 좀 시켜야 침을 많이 생산을 합니다. 이렇게 자극을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침샘 조영술은 요 침샘 여기 관이 있거든요. 도관이 이게 스텐센스 덕트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다가 조영제 튜브를 꽂아갖고 요 조용을 해요. 정상은 이렇게 나뭇가지가 잘 뻗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요게 정상적인 소견인데 쇼그렌 증후군이 있으면은
이게 그 염증 때문에 이렇게 막 침 저류도 생기고 침샘이 확장된 사과나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사과나무처럼 이렇게 몽울이 진 것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게 전형적인 쇼그렌 증후군 때 나타나는 침샘 조영술입니다. 근데 그리고 요거는 제 환자였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완전히 막혔어요, 여기가. 여기가 다 굳은 거죠, 침샘이. 네, 여기도 굳고 여기도 굳고. 네. 그래서 이제 침샘 조영술이 굉장히 정확하긴 한데요. 네. 그 도관을 찾기가 힘들어요. 스텐센스 넣은 그 침 여기에. 그래갖고 굉장히 이게 잘 못하는 수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도관을 꽂다가 환자가 굉장히 아파서 잘 안 해요. 이 검사는. 요 검사는. 잘 안 해요. 네, 그래서 이건 잘 안 하고 그 대신 이제 침샘 스캔이라고 하는 걸 많이 하죠. 이건 뭐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검사하는 게. 그래서 방사능 동위원소를 막 주사를 맞습니다. 그 5분, 10분 있으면 갑상선하고 침샘에 그 방사능 동위원소가 이렇게 섭취가 돼요. 영어로는 업테이크, 한글만 섭취가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들어와요. 요게 이제 침샘이고, 멋진하게 요게 보이는데요. 갑상선, 예. 요게 정상이고, 그다음에 20분쯤 있다가 이렇게 세척을 해요. 이걸 어떻게 해서 지금 레모나 같은 거 신 거 있잖아요. 그걸 먹으면은 자극이 돼갖고 침샘이 확 빠져나와요. 그리고 이게 쫙 빠져나오면 이게 정상입니다. 침샘이 제대로 침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로 이렇게 그려보면 이 방사능 동위원소의 흡착도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레모나 먹고 뚝 떨어지게 되는. 요게 나오면 정상적으로 침이 잘 나온다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아래쪽에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에도 이렇게 조영술을 하는데 잘 올라가다가 레모나 먹고 쭉 떨어지게 되는 턱 밑샘에도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 침샘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은 주사를 맞아도 이게 업테이크가 안 돼요. 섭취가 안 돼. 갑상선은 되는데 침샘은 섭취가 안 돼. 그리고 레모나를 먹였는데도 똑같아요. 레모나를 먹였는데도 똑같아.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냥 레모나를 먹었으면 똑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비정상. 침샘 기능이 떨어졌다. 침샘에서 침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래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비정상 스캔입니다. 네.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아주 심한 경우는 쫙 깔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침샘의 기능을 보는 거고요. 2002년도 진단 기준에 환자가 빡빡 우기면은 진단 기준에 들어가는 게 2개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밀도가 떨어져요. 정확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미국 류마스 학회에서는 그러면 객관적인 거로 하자. 그래서 피검사에서 쇼그렌 증후군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SSA 항체, 로 항체가 양성이거나 이게 2개가 양성 나오거나 또 류마스 인자가 류마스 관절염에도 나타나지만 사실 쇼그렌 증후군에 더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나오면서 항액 항체의 역가, 자가 항체의 역가가 좀 높은 경우 이때 하나 그 진단 기준의 하나고 조직 검사를 확실히 하자. 조직 검사, 침샘 조직 검사 여기서 막 뜯어갖고 거기서 림프구가 들어가 있어 염증이 나온 게 있다. 그러면 이제 확실히 진단 기준 들어가자. 좀 빡빡하게 한 거죠. 그다음에 안과에 가갖고 결막, 각막에 기스가 난 거가 안과 의사가 확실히 이제 확인을 해준다. 그래 셋 중에 2개가 되면 쇼그렌 증후군으로 하자.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너무 떨어져요. 그 센시티비티, 그 민감도가 너무 떨어져요. 근데 애매한 경우는 아닌 거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갖고 2016년 이게 마지막 진단 기준이에요. 예, 네. 마지막 진단 기준입니다. 이게 마지막 진단 기준 이건 점수로 매겼습니다. 얼마가. 조직 검사에서 이제 림프구가 침샘에 들어가 있는 침샘 염소견이 있으면 3점. 그다음 피 검사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쇼그렌 증후군 환자 이게 반드시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3점. 그다음에 안과 검사 2가지에서 1.1점. 그다음에 침 분비 이거 쉽죠. 이건 침 그냥 침을 뱉으라고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 1점. 그래서 이 9점 중에 4점 이상이면 쇼그렌 증후군으로 진단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전 세계의 류마스 내과 선생님들이 이 진단 기준을 가지고 쇼그렌 증후군을 지금 진단합니다. 진단 기준이 이렇게 계속 바뀌는군요. 바뀝니다. 예. 구술에 의존하는 게 막 다 빠지기도 하고. 맞습니다. 점수를 이렇게 바뀌고 이게 어쨌든 최종본이다. 예, 이게 최종본이고 네. 맨날 새롭게 외워야 돼. 그래서 의사들은 평생 공부하듯이.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문제가 조직 검사가 문제입니다. 조직 검사를 할 때 일단 마취를 하고 해도 마취하면서도 아파요. 여기다 바늘을 찌르니까 아프고 이렇게 조직을 뜯는데도 아프고
근데 조직이 나오면 다행인데 간혹 가다가 침샘 조직이 안 나오고 섬유 조직만 나요. 꽝이라고 그러죠. 꽝. 조직 검사 아프게 하고 비싸게 했는데 꽝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하자고 그렇게 너무 미안하고 막 그래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그래서 저는 뭐 침샘 조직 검사 잘 안 합니다. 환자분들 너무 불편해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침샘 스캔하고 침샘 초음파를 합니다. 침샘 초음파가 2015년에 처음 나왔어요. 얼마 안 됐네요. 네,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 귀밑샘하고 아래 턱샘에 침샘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상은 침샘이 아주 균질하게 보이면은 이게 염증이 없고 아주 정상 조직이 이렇게 균질하게 보입니다. 이건 정상이고, 그다음에 약간 비균질이 보인다. 그런 게 1기. 조금 확실하게 이렇게 이게 관이 늘어난 거거든요. 덕트가. 침샘에 나오는 그 덕트가 늘어나면 이렇게 구멍이 나듯이 보여요. 이렇게 되면 2기. 아주 심한 비균질이 나왔다. 이렇게 3기. 그렇게 해서 이 정도, 2, 3기면 뭐 거의 확실하게 침샘 기능이 떨어져 있고 침샘이 망가져 있다라고 한 걸. 그래서 저는 침샘 조직 검사는 뭐 하라고는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하고 이 침샘 초음파하고 침샘 스캔으로 안 아프게. 환자분들에게 부담이 덜 가는 부담이 쪽으로. 덜게 해서 이제 쇼그렌 증후군을 진단을 합니다. 침샘 초음파를 이용한 이제 쇼그렌 진단이 굉장히 민감도는 떨어지지만 특이도가 굉장히 높고 양성 예측률이 97%로 만약에 쇼그렌이 있다 그러면 쇼그렌을 진단할 수 있는 기능이 97%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침샘 초음파가 좀 보험이 안 돼서 그렇지만은 초음파가 보험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이제 쇼그렌 증후군 진단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래 앞으로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쇼그렌 증후군을 진단하고 감별하는데 뭐 기본적인 검사가 기본으로 이제 의사가 하는 게 안과에 먼저 보내죠. 안과에 가서 혐오 검사도 하고 각막에 기스가 났는지 검안 경우로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피 검사, 소변 검사 하죠. 염증 수치 검사하고 항액 항체, 자가 항체 검사도 하고 저는 침샘 스캔을 막 기본적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침샘 기능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조직 검사 대신 침샘 이걸 하고요. 그다음에 특수 검사, 다른 질병을 감별하는 거, 항이질환, 다른 자가 면역 질환 감별하기 위해서 이런 항체 검사들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으면은 이제 입마름, 눈마름이 따라올 수가 있어요. 에이즈도 마찬가지로 생길 수가 있고, 결핵도 그런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침샘 초음파 검사,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그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침샘 초음파 검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암과, 임파선 암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침샘 CT, MRI 그런 걸 하고, 또 조직 검사는 원래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 선생님들은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너무 아파하실 것 같아서 안 하고 침샘 초음파하고 침샘 스캔으로 진단을 합니다. 일단 쇼그렌 증후군을 진단 받으신 분들은 이제 추적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실 때마다 이 혀를 내밀어 보라고 그러고 구강도 보고 눈도 안과도 마른 게 있나 충혈이 돼 있나 그런 걸 좀 검사를 하고 치과도 보내서 뭐 썩은이 같은 게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고 충치 같은 게 있는지 보고 그다음 피 검사 이게 약을 쓰면서 부작용 같은 게 있는 건지 또 염증은 잘 떨어지고 있는지 부작용으로 간이나 신장 괜찮은지 그런 걸 다 검사하고 자가항체가 점점 떨어지는 추세인지 올라가는 추세인지 그런 것도 봅니다. 그리고 한 2, 3년마다 한 번씩 침샘 기능 검사 같은 것도 좀 하게 되고 이런 거를 하면서 약을 계속 쓰게 되는 거죠. 치료입니다. 치료도 이제 선 증상과 선외 증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선 증상은 주로 이제 안구 건조증, 구강 건조증 그런 건데 안구 건조증은 일단 건조한 장소 피하고 담배가 또 눈 안구를 또 자극을 하거든요. 담배 연기가. 그래서 그걸 피하게 되고 바람 많이 부는데 피하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안구 건조, 구강 건조 유발하는 이런 약물들 이게 피하게 되고 제일 좋은 건 인공 눈물 자주 넣으시라고 그러죠. 인공 눈물 수시로 이렇게 넣으시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런 필로칼핀이라고 해서 침 분비 또 눈물 분비 촉진시키는 약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복용하게 하죠. 그다음에 안구 건조증이 심해갖고 그런 경우에는 여기 눈물이 생겨서 코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걸 막는 수술을 해요. 여기를 거기다 그 튜브 같은 걸 박아갖고 그러면 이 눈 안에 눈물이 고이게 되는 그런 안과 수술로
맞게 되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각막 이식 수술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인공 눈물 자주 넣는 게 제일 중요하고 건조한 장소 피하고 흡연 장소 피하고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구강 건조증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식사 후에 구강 청결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이 양치질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침샘 자극을 위해서 무설탕 캔디, 무설탕 껌, 자일리톨 껌을 좀 씹으라고 권유를 합니다. 이게 자일리톨은 그 충치를 일으키는 구강 내 세균이 있는데 그 자일리톨이 달잖아요. 그 충치를 일으키는 균이 그거를 설탕인 줄 알고 이렇게 먹었다가 설사를 한대요. 막 설사를 해서 탈수가 돼서 탈수가 돼서 죽는데요. 그 세균 구강균이. 그래서 자일리톨 껌을 자기 전에 먹고 뭐 그렇게 하라고 그러라고 하면 치과의사 선생님 말씀입니다. 그 충치를 일으키는 균이 설사를 해서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물을 자주 마셔야 되고 또 침 분비를 촉진시키는 약물이 있어요. 필로카핀이라고. 뭐 필로겐도 있고 살라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침 분비도 촉진시키지만 땀 분비도 촉진시켜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뭐 부작용으로 땀이 너무 많이 난다 막 그러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입이 마른 게 더 중요해요. 땀이 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뭐 땀이 나는 게 더 싫다 그러면 그럼 먹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그래도 침은 좀 나오고 싶다 그러면 드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침샘 마사지를 이제 수시로 하게 되고 요 침샘 지난번에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인공침도 있어요. 개발돼서 나오는 게 있는데 인공침을 이제 잘 뿌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찝찝해요. 이게 냄새도 좀 찌릿찌릿하고 뭐 그래서 저는 별로 권장을 안 합니다. 그다음에 곰팡이 감염이 생기면 빨리 치료를 해야 되고요. 침샘 마사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윗섬을 하고 침샘 요로 나오거든요. 침이 위쪽은 이렇게 하고 아래쪽은 이 턱 각이 있어요. 각을 이렇게 엄지손가락 2개로 해갖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요. 그럼 침이 이렇게 샘솟듯이 볼록볼록 이렇게 나옵니다. 마사지가 물리적인 마사지가 도움이 되는 거 신기합니다. 맞아. 우리가 이게 근육 많이 쓰면 이게 근육 커지듯이 침샘도 열심히 훈련을 시키면 침샘이 침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열심히 침샘 마사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외 증상이 문제죠. 선외 증상이 이제 관절염이 있는데 이런 뭐 항류마스 약제, 하이드록시클로카인, MTX 이런 게 면역 억제제예요. 그 다음에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뭐 여러분 흔히 말하는 소염 진통제라고 그러죠.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을 이게 류마스 관절염 때 쓰는 약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쓰고 이제 좋아지면 스테로이드 끊고 뭐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끊고 이런 면역 억제제만 쓰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레이노 현상이 생기면은 손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추운 곳에 가지 말고 추운 곳에 노출되지 말고 장갑 착용하고 양말 두꺼운 거 신고 심장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혈관 확장제, 말초혈액 순환개선제 이걸 쓰면서 혈관이 이제 늘어나게 그렇게 해야 되고 신장병이 동반되면 신장내과 전문의한테 보내고 혈관염이 심해지면은 면역 억제 요법을 해야 되고 림프종 암이 생기게 되면은 항암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자, 쇼그렌 증후군은 대부분 뭐 입만 마르고 눈만 마른 경우에는 생명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을 하면서 삶의 질을 굉장히 나쁘게 하죠. 많이 아프게 되면은 힘들잖아요. 그렇죠. 뭐 피로하고 막 그러면 짜증나고 우울해지고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치료를 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경우, 뭐 예후가 나쁜 경우, 암이 생겼을 경우, 콩팥이 망가졌을 경우, 그다음 폐가 망가졌을 경우 이럴 때는 아주 예후가 안 좋고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조기에 진단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구강건조증에 대한 결론입니다. 구강건조증 원인은 뭐 굉장히 다양하고 첫 번째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신지를 그 원인 첫 번째가 약물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쇼그렌 증후군은 이제 침샘, 눈물샘에 만성 진행성 염증이 일어나고 구강건조증과 안구건조증이 일어나는 자가 면역 질환이다. 류마스 내과에서 보는 자가 면역 질환이고 증상은 선증상과 침샘, 땀샘, 눈물샘, 선증상과 선외 증상, 피로감, 관절염, 레이노 증후군 그런 것들 있습니다. 진단을 위해서는 피검사에서 류마스 인자나 항액 항체 이런 SSA 항체 같은 자가 항체 검사도 하고
침샘 스캔, 안과 검사, 침샘 조직 검사 그런 걸 해서 진단 기준 9점 만점에 4점 이상을 만족을 하면 쇼그렌 증후군으로 진단을 하는 거고요. 또 치료는 선 증상과 선외 증상에 따라서 면역 억제제를 포함한 다양한 약물로 치료를 하고 또 진단과 치료 후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피 검사도 하고 입도 보고 눈도 보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구강 건조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이 아직 많으신데요. 네. 좀 이따가 제가 한 20분, 30분, 네. 20분 정도 구내염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잘 정리해두고 있으니까요. 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자, 구내염, 입안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마른 게 아닙니다. 이제는 마른 게 아니고 구멍이 나고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재발성 구강 아프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입병이 생기는 거예요. 베체트병 때 생기는 구강 궤양이 똑같은 모양의 구강 궤양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입병만 있는 겁니다. 뭐 성기궤양이나 눈의 포도막염이나 피부 발진이라든지 그런 건 없고 입만 허는 거, 재발성으로 입만 허는 거는 재발성 구강 아프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있으면서 성기궤양이 있다든지 눈에 포도막염이 있다든지 피부에 뭐 피부 초과민 반응이 있다든지 뭐 결절성 홍반이 있다든지 그런 게 동반이 되면 그건 베체트병이라고 넘어갑니다. 더 심한 병으로. 베체트병도 희귀 질환으로 돼갖고 베체트병으로 진단을 받으면은 산정특례 혜택이라고 해서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베체트병까지는 못 가고 재발성 구강 아프타가 있고 베체트병 진단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불완전 베체트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때 이제 구강 궤양이 생기고 루푸스 때도 구내염이 생겨요. 루푸스도 생기고 또 장병증성 관절염, 이 크론병이나 궤양대장염이라고 들어본 적이 이것 둘 다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이거는 대장을 주로 침범하고 대장에 구멍을 내요. 대장에 빵꾸를 내는 그런 병인데 이때도 구내염이 생겨요. 그리고 반응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관절염 때도 생기고 그다음에 감염병, 이게 병균이 들어오는 거. 단순 포진 바이러스, 허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가 생기는 거고 구강 칸디다증, 아구창이라고 얘기합니다. 구강 칸디다증은 칸디다 알비칸스라고 하는 곰팡이에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매독, 시필리스도 입안에 염증이 생기는데 이 매독은 트레포네마 팔리둠이라고 하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 다음에 암도, 구강암이나 설암도 구내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감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약물 중에서 뭐 메토트렉세이트라고 하는 약이 류마스 관절염에도 쓰고 또 쇼그렌 증후군에도 쓰고 루푸스에도 쓰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도 부작용이 입안이 허는 거예요. 고용량을 많이 쓰게 되면 그럴 수가 있고 옛날에 류마스 관절염 치료로 금을 썼는데 금 주사도 있고 먹는 금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안 씁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약이 많아서 이런 걸 쓰면 이제 구강궤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베체트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체트병은 이분이 베체트란 사람이에요. 의사. 또 역시. 아까 그 쇼그렌 선생님은 1899년에 태어나셨는데 이 베체트 선생님은 1889년에 10년 전에 10년 전에. 터키 분이세요. 이스탄불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피부과 의사예요. 원래 피부과 의사인데 보니까 피부에 뭐도 나고 뭐 입안도 헐고 뭐 궤양 성기에 뭐 성병 같은 궤양도 생기고 눈도 멀고 그래갖고 이 사람들 다 모아서 자기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후리시 베체트 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 베체트 선생님도 이 베체트 병이 성병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성병으로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 베체트병이 자가 면역성 혈관염이다라고 하는 게 나중에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베체트병은 이제 반복된 구강궤양, 또 성기궤양, 피부 증상, 안 증상 이런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를 이제 베체트라고 하고 기본적인 병만이 혈관이 이렇게 파이프처럼 나가는데 혈관 내피 세포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점점 좁아져서 막히게 되고 그 뒤에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서 썩는 거예요. 그게 괴사가 생기는 거죠. 그게 구강 점막 아주 작은 실핏줄에 생기는 거예요. 그게 베체트병의 기본적인 원리고요. 원인이 잘 몰라요. 이런 유전자가 있다고 하는데 없는 사람도 많고 있어도 베체트가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스트레스에 의해서 많이 하고 세균 바이러스에 의해서 원인 아주 잘 모릅니다. 근데
그 가족적인 경향은 조금 있어요. 가족적인 경향, 베체트병이. 역학을 보면은 이제 20대에서 40대 질병이 시작됩니다. 젊은 나이에 많이 생겨. 한참 활동할 시간, 뭐, 야근도 하고, 밤도 꼬박 새고, 뭐, 노동도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 그때 처음에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근데 나이가 이제 50대, 60대 가면은 점점 질병의 활성도가 떨어져요. 질병의 활성도. 왜냐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래.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자가 면역도 같이 떨어져요. 같이 떨어지는군요. 맞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비단길, 실크로드를 따라갖고 잘생겨서 그러니까 실크로드 디지즈, 비단길병이다. 인종에 따른 게 막, 터키 사람이 제일 많아요. 터키 사람 많고, 중국, 한국, 일본, 그쪽. 그런 이스라엘까지. 그 다음에 뭐 스탄, 그런 뭐 키르기즈스탄, 뭐 타지키스탄, 그런 그 실크로드 가는데, 거기 사람들이 많이 걸려요. 근데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 이 사람 별로 안 걸리고. 되게 차이가 좀 심하네요. 예. 이렇게 일본, 한국, 중국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뭐 이란, 이라크, 뭐 스탄 이렇게 터키까지 이렇게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요 베체트병은 비단길병이다, 실크로드 따라갖고 많이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유전적인 요인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게 보이고요. 조직 검사를 해보면은 이제 피 속에 자가항체가 나와요. 이런 혈관을 공격하는 자가항체인데 없는 사람도 꽤 많고 뭐 그래서 이게 진단 기준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조직 검사를 해보면은 혈관에 염증이 생겨요. 혈관 내피세포에 백혈구가 침범돼 있고 혈관 내피세포가 부어 있고 막혀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베체트병 진단 기준은 요 진단 기준을 가지고 전 세계 류마스 내과 선생님들이나 뭐 안과 선생님들이나 피부과 선생님들이 이 기준을 가지고 이제 그 진단을 합니다. 가장 필수적인 진단 기준은 구강궤양이 있어야 돼요. 환자 또는 내과 의사가 확인한 아프타성 궤양이 1년에 3번 이상 아픈 궤양. 이제 그 아프타성 궤양은 제가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게 반드시 있으면서 요 4가지 중에 2가지가 있으면 베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기궤양은 남자는 음낭에 빵꾸가 나요. 궤양이 생기고. 그다음에 눈에도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대음순이나 소음순에 빵꾸가 나요. 구멍이 나요. 입안이 하는 것처럼. 성병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눈에 포도막염이 생기거나 망막혈관염이 생기고 안과 의사가 보고 결정하는 거고요. 그다음 피부에도 이렇게 결절 홍반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여드름 같은 농포성 병변 이런 게 있으면은 또 하나 진단 기준에 맞고 또 피부 초과민 반응 검사라고 해서 이렇게 검사를 해요. 팔에다가 이렇게 소독을 다 한 다음에 바늘로 이렇게 찌른 다음에 48시간 후에 봐서 잘 아물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막 여기에 고름이 잡혀요. 고름이 잡히면 이거는 피부 초과민 반응 양성이다. 그렇게 해서 이 넷 중에 2개 이상 되면 베체트병으로 진단을 하고 요거 하나가 있으면서 요 넷 중에 하나만 있다. 그러면 그거는 불완전 베체트병이고 나중에 언젠가 요거 넷 중에 또 하나가 더 생기면은 추후에 베체트병으로 진단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1990년대에 개발된 진단 기준이고 그 다음에 2006년에 또 베체트병 학회에서 또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건 점수로 해서 4점 이상, 눈에 염증이 있으면 2점, 성기궤양이 더 그 특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성기궤양이 있으면 또 2점, 구강궤양이 1점, 피부병변 1점, 신경학적 이게 없다가 생겼죠. 신경학적 혈관 소견, 피부 초과민. 그래서 이 합이 4점 이상이면은 베체트로 진단을. 그래서 이 2가지 진단 기준을 다 쓰고 있습니다. 베체트병 증상은 이제 피부 점막 병변으로 인해 갖고 이렇게 구강궤양, 성기궤양, 피부에 염증 생기고 피부 초과민 반응 이런 게 생기는 게 피부 점막 병변 이게 제일 흔합니다. 그다음에 눈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 그다음에 근육통, 관절통이 생겨요. 특히 이제 무릎이라든지 발목에 염증이 있어서 물이 차는 관절에 관절염이 생기게 되고 위장관에도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혈관 병변, 중추증 이런 굉장히 다양한 병변이 베체트 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체트 때 이런 거에 생길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구강궤양의 99% 거의 제일 많고 성기궤양이 한 80%. 농포증, 고름이 잡히는 거, 얼굴이나 피부에 고름이 잡히는 게 85% 정도. 결절 홍반이라고 이제 피부 다리 쪽이 빨갛게 변하는 게 있어요. 그게 한 50%. 이렇게
뭐 부고화염염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배체대병에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입니다. 먼저 구강궤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강궤양은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아프고 하나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생길 수도 있고 구강점막, 혀, 잇몸, 입술 등 여러 군데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구멍이 생기고 궤양 주위에 부정이 부어요. 하얀 삼출액이 그 가운데 막 분화구에 물 찬 것처럼 하얀 삼출액이 끼게 되고 1, 2주 지나면 저절로 회복이 돼요. 이게 흔한 입병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입병이죠. 1, 2주 지나면 저절로 회복되는 거죠. 근데 자꾸 재발하면 이제 문제가 되고 1년에 3번 이상 재발되면은 배체트병을 이제 의심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상처가 안 남아요. 그냥 깨끗하게 잘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왔을 때 감별해야 될 병으로는 뭐 크론병, 반응관절염, 루푸스, 에이즈, 그다음에 감염병으로는 단순포진, 아구창 뭐 이런 것들을 감별해야 되고 구강암도 감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뭐 아파요. 굉장히 아파요. 밥도 잘 못 먹고 말도 잘 못 하고. 통증이 일단 동반된다. 회복될 때 이렇게 회복이 되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아주 심하게 아프죠. 이렇게 궤양이 생기기도 하고. 궤양이 생기면서 분화구 같은 게 생기고 하얗게 하얀 이렇게 그 점막이 끼게 되죠. 회복될 때는 이렇게 회복이 되고 나중에 상처가 없어요. 반응을 남기지 않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목젖에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굉장히 아파요. 그러면 뭐 밥을 잘 당기지 못하고. 요런 것만 생기면, 입병만 생기면 그건 재발성 구강 아프타라고 하는데 이게 있으면서 성기궤양이 생긴다든지 피부염이 생긴다든지 눈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이제 배체트로 가는 거죠. 성기궤양은 배체트 환자의 약 70% 생기고요. 구강궤양이 먼저 생긴 다음에 발생하고 궤양의 모양이 구강궤양하고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더 깊어요. 장기궤양하고 여자는 대음순, 소음순, 뭐 질회음부, 자궁경부에 생기고 남자는 음낭에 많이 생기고 음경에도 생길 수 있죠. 음낭에 많이 생기고 이거는 상처가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응이 남아요. 스카가 남고 이 성기에 궤양이 생겼을 때 성병을 감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기 헐피스라든지 매독 뭐 이런 거 샹크로이드 뭐 그런 걸 감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궤양이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상흔이 남고 또 이렇게 회복될 때 이렇게 회복이 되고 뭐 이런 이렇게 회복이 되고 뭐 이렇게 많이 아프게 생겼죠. 고름도 잡히고 이런 것들. 이 항문궤양도 항문 주위의 궤양이 이렇게 생겼던 환자가 제 환자 중에 있었습니다. 피부에 병변도 생겨요. 이게 결정 홍반, 영어로 에리서마 노도즘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런 가성 모낭염, 뭐 고름 잡히는 구진 농포성 병변, 여드름양 결절 이런 것들이 배체트에 나타나는 피부 결절입니다. 결절 홍반 이렇게 빨갛게 다리 쪽에 빨갛게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조직 검사를 해보면은 이 그 지방 조직을 피를 공급해주는 혈관이 이렇게 막혀요. 혈관염이에요. 혈관에 백혈구가 침입하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런 결절성 홍반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제 환자인데 이렇게 결절 홍반이 있었고 회복될 때는 까맣게 나와요. 까맣게 회복이 돼요. 회복은 잘 되고 얼굴에도 제 환자가 이렇게 났었습니다. 이것도 배체트병의 환자인데 여드름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람 나이가 30이에요. 30인데 여드름이 나오는 게 좀 이상하죠. 네. 이거는 배체트에 의한 농포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부 초과민 반응이라고 있어요. 이건 상처 맞은 데가 이렇게 곰거나 고름이 잡히는 거예요. 멀쩡한 데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진단적 가치가 높죠. 우리나라는 배체트 환자의 한 36%에서 피부 초과민 반응이 양성 나오고, 근데 100%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 배체트 가능성이 높은데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조금 좀 애매해요. 이렇게 바늘로 찌른 데가 고름이 잡히는 거예요. 손은 너무 아프실 것 같은데요. 이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이 사람도 바늘로 찔렀는데 이렇게 골마요. 이렇게 곰고. 이걸 피부 초과민 반응이랍니다. 우리가 흔히 그 환자들한테 물어볼 때 이게 있나 없나 그러면 그 엉덩이 주사 맞거나 뭐 모기한테 물린 데가 그게 잘 낫냐 뭐 이렇게 고름 같은 게 잡히지 않냐 그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주사 맞은 자기가 이렇게 막
덧나고 그러면 그 패스홀지 반응, 피부 초과임 반응 양성으로 보는 거죠. 이 바늘을 찌른 다음에 이렇게 아물어야 정상인데 여기 고름이 잡혀요. 다 소독하고 했는데도 이게 저절로 염증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게 나오면은 피부 초과임 검사 양성, 패스홀지 테스트 포지티브 그렇게 얘기하고 이게 베체트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의 포도막염 우리나라는 한 30% 되고요. 주로 포도막, 눈의 안쪽에 포도막이라는 데 잘 생기고 또 망막은 뒤에 필름 같은 역할을 하는 데죠. 거기에 생깁니다. 여러 염증이 생기고 대부분은 구강궤양이 생긴 다음에 발생하는데 한 10%는 안구병 먼저 생길 수가 있고요. 눈이 굉장히 아파요. 안 보이고 눈이 아프고 눈부시고 눈물이 콸콸 나오고 안에 눈 안에 뭐가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걸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은 실명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일본에서 옛날에 후천성으로 실명이 되는 가장 흔한 원인이 베체트병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의학이 많이 발달되면서 이거로 인해서 실명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다 치료를 하거든요. 포도막염이 요 눈의 앞쪽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고름이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염증이 심하면서 고름이 잡힌 겁니다. 포도막염, 충혈이 되고 이런 게 베체트병 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망막에 출혈이 생기고 망막에 피가 안 통하고 그래서 눈이 실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육이나 골격이 아픈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근골격 한 40% 주로 이제 무릎에 이제 물이 차요. 많이 아프고 발목, 손목 이런 데 아프게 되고 근데 뭐 이건 치료하면 대부분 잘 치료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혈성 골괴사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흔치는 않지만 고용량 스테로이드 쓰면 더 잘 생기고요. 우리나라는 특히 장 베체트, 인테스티널 베체트, 장 베체트 병이 잘 생기는데 우리나라 외국은 드물고요. 우리나라만 특히 많아요. 15내 20%. 복통, 설사, 혈변, 장궤양이 소장, 맹장 이런 데 잘 생기고요. 뭐 결장식도 위에도 궤양이 생길 수가 있고 장 수술하고 나서 수술한 그 부위에 문 앞 부위에 궤양도 잘 생기게 되고 또 회맹부 궤양 이 아래쪽 맹장 있는데 그리고 여기가 아파갖고 급성 맹장염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다른 병, 크론병, 궤양대장암, 장결핵 이거하고 감별을 좀 해야 되고요. 조직 검사도 필요하고요. 요게 제 환자의 혈변을 심하게 봤어요. 그리고 헤모글로빈 빈혈이 심하게 한 절반 정도까지 떨어졌었죠. 그리고 뒤져봤더니 이렇게 궤양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먼저 베체트병으로 치료받고 있던 사람인데 이게 베체트성 궤양입니다. 베체트병에 의한 대장궤양이 생길 수가 있고 혈관도 예민해요. 혈관도 그래서 혈관 침범하는데 정맥을 더 많이 침범하고 동맥도 침범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혈관이 막히는 거 동맥 폐쇄, 정맥 폐쇄, 동맥류 이런 게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잘못 건드리면 혈관이 이렇게 막 튀어나오고 막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폐동맥에 동맥류가 생겼던 환자고요. 이렇게 이게 터져갖고 이렇게 피가 폐에 고이게 됐어갖고 이 CT를 찍어봤더니 폐동맥류가 이렇게 나왔었고 수술해갖고 이게 폐를 하나 떼어내 아래쪽을 폐 하엽을 떼어내갖고 치료를 했었습니다. 이 환자는 신장 동맥에 동맥류가 발견됐던 환자고요. 이렇게 혈관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 중추신경계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 5% 정도. 질병 시작한 지 잘 치료 안 하면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뇌출혈, 뇌동맥, 그다음에 간질도 하고 열도 나고 이런 굉장히 다양한 게 있는데 베체트 뉴로베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베체트 때 뇌 중추신경계도 침범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폐도 침범할 수가 있고 콩팥도 침범할 수 있고 이거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베체트병하고 감별해야 될 게 이제 반응성 관절염, 피부가 발진이 심하게 나니까 이제 스티븐스 존슨하고 구별을 해야 되고 또 염증성 장질환, 궤양성 대장암, 크론병 이런 것도 장에 궤양이 생기면 또 봐야 됩니다. 이런 그다음에 다발경화증, 전신홍반 루푸스, 그다음에 감염병으로 이제 입안에 구강이 생기는 단순포진, 구강캔데 이런 것도 감별해요. 구강암도 감별을 해야 되는 게 베체트병하고 감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베체트병의 치료는 침범된 부위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갖고
구강 점막을 침범했다 그러면 뭐 코리친이나 스테로이드를 같이 쓰고, 스테로이드가 면역 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베체트 증상에 다 써요. 뭐 피부 점막 침범에도 스테로이드 쓰고, 관절을 침범해도 스테로이드 쓰고, 눈을 침범해도 스테로이드 쓰고, 혈관을 침범해도 스테로이드 쓰고, 신경이 침범해도 스테로이드 쓰고, 위장관계 침범해도 스테로이드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뭘 쓰냐, 이제 구강 점막이 있을 때 코리친하고 이제 바르는 거, 고라메디 같은 거, 관절 침범하면 코리친하고 소염 진통제 쓰고, 눈을 침범하는 아자치오프린 면역 억제제나 사이클로스프린 면역 억제제를 쓰고, 최근 맨 마지막에는 항티네프 제제라고 최근에 나온 그 생물학적 제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기까지 안 되면 맨 마지막에 여기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판단을 할 거고요. 베체트병인데 진짜 주의해야 될 거. 실명되는 경우. 포도막염 망막혈관이 있으면 실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 침범할 때 조심해야 되고, 또 위장관 침범하면 장이 출혈이 되거나 장이 빵꾸가 나요. 장 천공이 돼요. 또 수술한 데가 잘 안 낫게 되고, 혈관 침범해서 혈전증, 혈관 합병증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뇌나 폐나 심장 이런 걸 침범하면 목숨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심한 베체트병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미리 알아야 됩니다. 베체트병의 후유증과 사망 원인. 우리나라는 베체트병에 의한 경우는 대장, 소장 출혈에 의해서 천공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후유증의 원인도 장 베체트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소화기내과 선생님하고 잘 협조를 해서 진료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뭐 터키나 뭐 이란, 이라크 같은 중동 지역에는 눈 침범되는 게 제일 흔하대요. 눈. 그다음에 또 혈관병변, 뇌신경계 침범하면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루푸스라는 병도 이 병을 일으켜요. 루푸스라는 병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고, 루푸스에는 구강배양은 얕은 모양, 안 아파요. 별로 안 아프고, 지도 모양의 불규칙한 교양, 통증이 없고, 구강 내 어느 부위에 생길 수 있고, 루푸스가 악화되는 경우에 잘 생깁니다. 이분이 루푸스 환자예요. 전형적인 이게 나비 모양의 발진을 가진 이게 루푸스 환자인데, 이 환자가 이렇게 궤양이 있는데, 환자는 몰라요. 그래서 입 벌어보고 의사가 봐야 돼요. 환자는 아픈지를 모르고 이 있는지도 몰라요. 또 위쪽이어서 안 보이고. 요것도 이제 제가 발견한 환자인데, 이렇게 지도 모양의 얕은 구강궤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루푸스인지 베체트인지 감별을 해야 되는 거고, 혀에도 궤양이 이렇게 쭉 찢어져 갖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입안에 병이 일어나는 감염성 질환 중에 단순포진이라고 해요. 헐페스 바이러스. 이게 이제 바이러스예요. 이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이렇게 아주 통증이 심한 신경통을 일으키게 되죠. 요것도 이제 단순포진에 의한 바이러스에 의한 것들이 이렇게 물집이 잡혀요. 굉장히 아프죠. 그래서 뭐 연고도 바르고 아주 심하면 먹는 약도 항바이러스를 먹기도 하죠. 작게 나왔을 때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렇게 시작했다가 점점 심해지고 굉장히 아픕니다. 이것도 막 찌릿찌릿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진짜 뭐 아구창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 조직 검사를 해보면 바이러스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칸디다증이라고 해서 이건 곰팡이에요. 칸디다 알디피칸스라고 하는 곰팡이가 초기에는 이렇게 하얗게 조그맣게 보이는데 더 심해지면 이렇게 백태가 이렇게 많이 심하게 깨고, 현미경으로 봐서 이게 곰팡이가 보이게 되죠.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 곰팡이가 보입니다. 쉽게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불행한 건 암으로 가는 거죠. 설암이나 구강암이 생길 수가 있는데, 술, 담배 많이 하는 사람, 이건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라고 일종의 성병이에요. 그 자궁암을 일으키는 그런 건데, 이게 설암과 구강암도 일으킬 수가 있고, 남자에 잘 생기고, 고령에 잘 생기고, 술, 담배 많이 하고, 구강청결 불량한 사람, 뭐 면역 억제제 쓰는 사람들이 이게 설암, 구강암 잘 생깁니다. 증상은 구내염이 생기는데 안 나요. 계속 보통 일주면 다 나야 되는데 뭐 한 달 이상 계속 구내염이 생기게 되고, 혀가 아프고 감각 이상 출혈이 생기고 덩이가 발견되는 메스가 발견되고, 체중 감소하고 열 나고 또 귀도 아프게 되고 목소리가 변화하고, 이건 조직 검사로 확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 구강궤양인데 헷갈리죠. 베체트병이랑 뭐 거의 비슷하게 보이죠. 일반인들이 모르죠. 알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의사들이 보면은 이상하다. 단순히 그냥 구강궤양이 아닌 것 같다. 조직 검사 해봅시다. 그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이것도 서람이 이만큼 잘라낸 겁니다. 나중에 여기도 이렇게 암이 이렇게 보이고 여기도 암이 궤양처럼 보여서 아까 보였던 그 베체트병 때 궤양하고 잘 감별이 안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틀니 끼고 있는 분인데 틀니에 이제 마찰에 의해서 생긴 건 줄 알았는데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암으로 발견된 분이고 여기 서람, 구강암, 여기도 구강암 이렇게 끔찍하죠. 이렇게 되면 얼마나 놀랄까요? 오늘 강의의 결론입니다. 재발성 분해 원인은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베체트병도 있고 재발성 구강 아프타도 있고 뭐 암도 있고 정확한 진단이 올바른 치료에 필수적이에요.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가 면역성도 있고 베체트병이나 루푸스나 감염성도 있어요. 단순 포진이나 칸디다증이나 그다음에 암도 있어요. 이런 거 다 감별을 하는 게 좋고 구강 궤양 이외에 다른 전신 증상이 있나를 봐야 됩니다. 뭐 피비 증상이 있는지 눈의 증상이 있는지. 그러니까 구강 궤양이 내과적 전신 증상에 구강만 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체트병은 특징적인 임상 증상으로 진단합니다. 피검사로 안 나와요. 베체트병은 그 병력 청취를 잘 해야 돼요. 구강궤양이 1년에 3번 이상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기궤양도 있어야 되고, 또 피부 병변도 있어야 되고, 눈에도 병변이 있어야 되고, 피부 초과면 그 중에서 이제 4가지 중에 2가지 있으면 진단, 임상 증상으로 진단합니다. 피검사로 진단하지 않습니다. 조직검사로 진단이 안 돼요. 베체트병은 이제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 생락 억제 이런 걸 치료하면 치료가 잘 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또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쳤고요. 제가 이렇게 제 메일 주소도 줬으니까 여기서 궁금한 게 있으면 메일로 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메일 주소까지 이렇게 공개를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해서 전신질환과 관련된 입병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뭐 구내염부터 정말 악성 질환까지 자세하게 특징들을 좀 짚어주시고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는지까지 설명을 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질문 한번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렌치님 질문 먼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질환을 좀 갖고 계시다고 말씀을 주셔서요. 쇼그렌 증후군 10년 정도인데요. 그 충치도 잘 생기고 건조와 혀 관리 어찌 해야 하는지 잘 때 이제 입건조로 깰 정도로 조금 힘드시다고 합니다. 네. 아이고 10년이 참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참 힘드시겠어요. 이게 입 마르고 눈 마른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피로감이 심하고 근육통, 관절통도 생기고 또 우울증도 생기고 막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충치 잘 생기는 뭐 당연하죠. 침이 안 나오니까 충치가 잘 생기고 그 뭐 틀니도 많이 임플란트도 많이 하고 그래서 특히 쇼그렌 증후군 환자들 일단은 쇼그렌 증후군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고 뭐 SSA 항체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일단 면역 억제제를 조금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을 찾으셔갖고 그 항말라리아 제제라든지 아자치오프린이라든지 또는 MTX라든지 그 면역 억제제를 쓰면 일단 염증은 쭉 떨어져요. 그래서 피로감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근육통이나 관절통이라든지 그런 거는 많이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을 찾아가고 면역 억제제 쓰는 건 이제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만 할 수 있으니까 대부분 류마티스 내과에 하고 입 건조는 뭐 물 많이 마시는 수밖에 없고 침샘 마사지 제가 강조했지만 침샘 마사지 열심히 하시고 물 마실 때마다 그리고 맞아요 잘 때 입 건조를 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립기라고 해서 자기 그 머리맡에 물을 놓는 거죠. 그래서 입 마르면 자다가 그냥 마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침 잘 나오게 하는 약이 있어요. 뭐 필로칼핀이라고 뭐 필로겐 또는 살로겐 그런 약인데 그거를 자기 전에 드시면은 그래도 좀 입 건조가 조금 호전될 수 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그런 약을 치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보면요. 30대 남자분이시고 가끔 입병 나면 3주, 4주 동안 유지될 때 있다고 합니다. 잘 안 나와서 조금 걱정이 되시나 봐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아프죠. 힘들고 말하기도 힘들고 막 먹기도 힘들고 막 짜증나요. 어쩌다가 혓바닥 잘못 굴리면은 막
미칠 것 같은 통증 때문에 환자들이 그런 호소를 하거든요. 뭐 저도 이 병이 있었어요. 젊을 때 30대 때 있었는데 지금은 없지만은 그럴 때면요 베체트병에 준해서 치료를 합니다. 스테로이드도 주고 콜킨도 주고 면역 억제제도 주고 그러면 금방 좋아져요. 효과가 제일 빠른 건 스테로이드인데 스테로이드는 뭐 다양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오래 쓰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오래 써야 될 정도다 그러면은 아자시오프린이라고 하는 면역 억제제를 쓰는 것이 더 낫습니다. 네, 그래서 약을 쓰면은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 입병인지 아니면 베체트병인지 아니면 뭐 악성 질환인지 암인지 뭐 그런 것도 한번 전문가를 찾아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피터존님께서요, 그 칫솔을 거친 걸로 바꾸고 나서 잇몸에 구내염이 생겼는데 이럴 수가 정말 있나요? 아니면 각을 도움되는지? 예,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외상에 의해서 잇몸에 구내염 많이 생기죠. 그거는 혈관 그 베체트병 때 나오는 혈관염에 의한 게 아니라 외부에 의한 압력에 의해서 구내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그러면 예방차 각을 하면 도움이 되죠. 거기 세균이 들어가서 그 2차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방 각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잇몸에 구내염이 생길 정도로 빡빡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치실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이빨 관리를 할 때 그렇게 너무 심하게 그 양치질을 하게 되면은 에나멜질이 파괴가 돼서 또 치은염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살살 하는 게 좋겠습니다. 치실을 이용하면 더 좋고. 네. 그리고 행복님께서 어린이집이나 키즈카페에서 구내염이 있는 아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 보통 아이들은 많이 입으로 가져가니까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요거 좀 옮는 건지도 질문 주셨어요. 애들한테도 생길 수 있는데 옮는 건 아닙니다. 체질 때문에 그런 거고 베체트병은 성병이나 뭐 전염병이나 감염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옮지는 않는다.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질문도 궁금합니다. 입안이 써요. 입안이 써요. 이런 것도 뭐 어떤 입안이 쓴 것도 그 탈수가 되면 그럴 수가 있고요. 입안에 곰팡이가 들어가면 그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입안에 그 이비인후과에 그 맛을 전문으로 보는 선생님이 있어요. 혀를 전문으로 보는 선생님이. 그래서 이 쓴 거의 원인이 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이비인후과 중에서도 혀만 전문으로 보시는 입맛, 그 맛을 전문으로 보는 선생님이 있어요. 우리 중앙대학교 병원에도 있고 그분한테 가서 쓴 원인이 뭔지 탈수 때문에 그런 건지 감염 때문에 그런 건지 한번 감별 진단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안젤라님께서요. 임플란트 하고 나서 입안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뭐 맵기도 하고 열도 나고 혹시 뭐 전신질환이랑 관련될 수도 있을까요? 임플란트? 근데 평소에 괜찮다가 임플란트를 하면은 이게 쇠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물질이. 그럼 당연하죠. 그리고 이게 박으면서 이렇게 정상 조직을 파괴하면서 들어가요. 그래서 저거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입안이 불편하고 혀도 맵고 열도 나고 입처장 답답하고 근데 그거는 경과를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가 잘 됐는지 그 치과 선생님한테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대형 병원도 가보고 동네 의원도 가보니 이상이 없다고 하는 보통 이상은 없을 거예요. 보통.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내 입이 본인의 입이 적응이 되면은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68세 여성입니다. 10년 전부터 매운 것을 먹지 않아도 입과 혀가 항상 매워서 김치 등을 전혀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강 장렬 증후군 또 효과를 못 봤습니다. 글쎄요. 이건 이제 혀가 예민한 거로 볼 수가 있고요. 구강 궤양이나 구강 건조증이 아니면은 이거는 신경성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신경성으로.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혀를 전문으로 보는 이비인후과 선생님 한번 보시든지 아니면 그분에게서 해결이 안 되면 신경과 선생님을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구강 궤양이나 구강 건조증이 아니면은 뭐 신경성일 수도 있고 뭐 혀에 그 감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어떤 신경 안정제라든지 뭐 그런 항우울제라든지 그런 거로 사용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불편감이 좀 크실 것 예. 같은데 좀 원인을 잘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원님 질문입니다. 조그만 학원에서 강의를 하루 4시간 정도 주 3일 일하고 있습니다. 강의한 날은 혀 양쪽 면에서 통증이 있어서 리보트릴 처방도 받고 치료를 했습니다. 많이 좋아졌긴 한데 이제 4시간 강의하고 나면 아프고 또 잠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집니다. 이런 게 좀 반복되시는 것 같은데요. 요게 혹시 어떤 뭐 관련 질환이 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도 4시간 강의하면 피곤해요. 똑같이. 아프고, 혀도 아프고, 입도 마르고, 막 그렇습니다. 리보트릴 처방, 리보트릴은 신경안정제거든요.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고, 리보트릴 처방 마음도 편안해지고, 잠도 잘 자고, 뭐, 그러셨을 것 같은데, 4시간 강의하면 다 그래요. 뭐, 예원 씨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그래요. 네. 네. 조금, 그거는 좀 쉬면서 하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위로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눈마름은 없는데 입마름이 심하다. 자고 나면 입냄새가 심하다. 요거는 예. 아마 입안에 무슨 그 균이 있거나 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탈수가 되면 그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눈물샘은 괜찮은데 침샘이 뭐 모자랄 수도 있고 침샘 기능은 괜찮은데 물 성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고 나서 입냄새가 심한 건 충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갖고 위에 위산이 올라오면 입냄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소화기내과에서 내시경 같은 걸 좀 받고 치과에서 스케일링도 좀 받고 그러시면 되고 또 물 마신 탈수를 피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약이 없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고 나서 입냄새 심한 거는 첫째 충치나 구강질환에 의해서 그럴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혀에 곰팡이나 세균 감염이 있으면 좀 그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비인후과나 치과나 아니면은 그 소화기내과 한번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빅토리 오리온님께서 조금만 피곤해도 구내염이 생기고 여러 개가 생기면서 2주 이상 가도 잘 안 낫는다고 하십니다. 구내염 같은 것이 왼쪽 편도 막 뒤쪽으로까지 생기는데 초음파 검사상으로는 궤양이라고 하는데 이거 특별한 치료법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스테로이드가 제일 효과는 빠르고, 근데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많이 먹으면은 근데 저희가 쓰는 게 이제 레바피미드라고 하는 점막 보호제를 씁니다. 이게 상품명으로는 이제 뮤코스타라고 그러는데 그 점막 보호제하고 콜킨하고 스테로이드 그 세 가지를 저는 세트로 줘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한 2알 정도 하고 그러면은 한번 2, 3일 있으면 금방 좋아집니다. 근데 자꾸 재발하면 스테로이드를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스테로이드 부작용, 뭐 혈압도 올라가고 당뇨도 생기고, 뭐 고지혈증도 생기고, 뼈도 약해지고, 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쓰는 건 별로 권장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아자시오프린이라고 하는 면역 억제제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선생님 그 류마스 내과 선생님을 한번 찾아가셔서 그게 재발성 구강 아프타에 대해서 치료를 받으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스테로이드를 좀 썼다가 끊겠습니다. 좋아지면. 네. 그리고 하하하님 60대 초반 여성분이신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쭉 혀 밑바닥이 가려운 증상처럼 있어서 혀를 씹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러면 상처가 나고 계속 이런 것들이 좀 반복이 되시나 봐요. 그리고 그 부위가 하얗고 딱딱하게 되었어요. 딱딱하게 될 정도면은 네, 섬유화가 된 건데. 어디를 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은 이비인후과에 혀를 보는 선생님을 한번 보시는 게 좋고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이거는 다른 증상하고 관련이 있어갖고 배체대병이 의심된다 그러면은 류마스 내과로 협진을 해달라고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증상으로 봐서는 이게 상처가 나서 피나고 딱딱하게 되고 그런 거는 그 혀에 구조적인 문제가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비인후과의 혀를 전문으로 보는 선생님한테 가시고 필요하면 조직 검사도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비인후과의 혀를 보는 전문의를 한번 찾아가십시오. 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딱 한 개만 더 받아볼까요, 교수님? 혀 지도설? 지도설. 아까 혀가 이렇게 지도처럼 막 백태가 끼고 막 그거는 이제 곰팡이가 껴서 그런 수도 있고
또 백태가 껴서 그럴 수도 있고 황태가 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혀를 자주 청소해 주시고 혹시 뭐 균 같은 게 있지 않은가 뭐 한번 균 배양 같은 거나 조직 검사 같은 걸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1차는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조직 검사나 아니면 세균 배양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조금 더 있기는 한데요. 시간이 마무리가 돼서 좀 얼른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그 전신질환과 관련된 입병을 진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꼭 좀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한번 짚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입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흔합니다. 굉장히 흔하고 또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고 또 입마름 같은 것도 뭐 물 마시면 금방 해소가 되니까 별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서 또 무심코 넘기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쇼그렌 증후군이 될 수도 있고 베체트병이 될 수도 있고 또 혀의 암이 될 수도 있고 구강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잘 입병이 났다가 회복이 되면은 괜찮은데 자꾸 재발을 한다든지 점점 증상이 악화된다든지 아니면 전신 증상이 나타난다, 관절이 아프다든지 피부에 발진이 난다든지 눈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그런 전신적인 증상이 나타나면은 단순히 입병이 아니라 어떤 그 내과 질환이 시작되는 구강 질환이 입 안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으면은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전문의를 찾으셔갖고 제대로 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마지막 마무리까지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질문도 많이 주시고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교수님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인터뷰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